돈이 보이는 시간, 아침 기업들 골든타임, 박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수도권 최대 영업 면적을 내세우며 지난 21일 문을 연 현대백화점 판교점. 입구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고 곳곳에선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모범 택시기사 20여 명이 나와 차량을 통제했지만 뛰어들고 밀려드는 차량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모두 2,254대를 세울 수 있다는 초대형 지하주차장도 역부족. 개장 1시간 만에 주차 상황을 나타내는 전광판은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 만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겨우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여기 좌회전 늘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오픈한 지 며칠 안 되니까.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차량들로 주변 도로 전체의 교통도 마비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변의 상권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오르는 것도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축구장 13개 크기의 초대형 복합마트를 자랑하며 지난 6월 개장한 일산 이마트타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공터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은 포화 상태. 갈 곳을 잃은 차량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불법 점령할 정도여서 오히려 인근 주민들이 차 세울 곳을 찾지 못해 큰 피해를 봅니다. 대형 점포들이 매장 규모를 키우는 데에만 치중하고 정작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입니다. 서원아, 일로 와. 서원아. 한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카메라 초점이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 세트에 맞춰집니다.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간접 광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파 3사가 올린 간접 광고 누적 매출액은 2010년 이후 5년 반 동안 1,450억 원. 최근엔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 기업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목 광고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게 비대해지면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의 취지가 많이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목 광고까지 될 경우에는 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 심하게 침해되지 않을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방송의 상업화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대남 선정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과 공동보도문 발표에 대해 북한 군대와 인민의 강렬한 의지와 원칙적 노력의 결과라며 공을 북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원인 모를 사건을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보도문을 통해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던 북한. 하지만 합의 후 3일 만에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섰던 김양건이 지뢰 도발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처럼 북과 남이 원인 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다시 오리발을 내민 겁니다. 북측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주민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북측의 지뢰 도발이 아니라 남측의 선제 포격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조국의 신선 영토에 선불질을 해대는 이것이야 참지 못하지요 뭐. 우리 전우들이 있는 처소들에 스턴 포탄을 쏴댔다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이걸? 군사적 긴장 관계가 완화된 뒤에는 남측이 선제 포격에 대해 사과했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전했습니다. 남측의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가 이뤄졌고
준 전시 상태도 해제됐다는 주장입니다.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내부 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청년절을 맞아 남한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연애와 결혼을 회피하며 7포 세대란 말까지 등장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희망과 꿈마저 포기하는 7포 세대의 등장은 사회 전반이 위기로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날인 1927년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정해 해마다 경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진영이는 그날 밤 북한을 탈출하는 2명의 여성과 함께 강을 넘어왔다. 생사를 건 탈북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채널A 다큐멘터리 특별 취재 탈북. 이처럼 탈북민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제작됩니다.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영화 제작사 3AD와 다스 필름이 탈북 영화 제작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탈북민 얘기를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 금융인에서 인권 전문가로 변신해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마이크 김의 회고록, 북한 탈출이 원작입니다. 이 회고록은 김 씨가 2003년부터 4년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을 잇는 9,000km의 지하철도를 이용해서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을 탈출시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we do is set them up with Chinese TV, South Korean cable, so they begin to learn about the world. 특히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한국계 미국인 배우 데니얼 김이 주인공 마이크 김을 연기합니다. 이 영화는 현재 각색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출연진이 확정되면 본격 촬영에 들어간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환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보험료 맨날 오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경우도 있군요. 다음 달부터 실손 의료보험료가 적게는 2%, 많게는 7%까지 인하된다는데요. 그런데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까요? 뒷사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말도 많고 또 탈도 많고 여러 개가 나왔던 실손보험에 대한 이 실비보장보험이라고도 하죠. 이 최종 보험료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9월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큰 틀은 전체 보험료는 작게는 4%, 많게는 7%까지 보험료를 인하하겠다. 이런 게 보험 당국의 발표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이 소비자들에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이 논란이 됐던 이 자기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10%를 20%까지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내부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보험료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월납 보험료를 14,000원 내고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 평균 할인 2%인 5%를 인하했다. 그러면은 뭐 할인은 제가 한 달에 한 700원 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담금을 이번에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의 최대 한도가 5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장했을 때, 이제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을 때, 기존에는 이제 자기는 10%, 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 부담금이 20%로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무려 1,000만 원을 내야지 된다는 혜택이 있어서, 과연 이게 실손보험료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또 다른 논란이 있고 할 수밖에 없었던 보험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비급여 부분에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 이 실손보험을 드는 이유가 이런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병원에 가면은 좀 몇 번씩은 접했을 부분인데 최근에 한 트렌드가 일단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를 묻고 병원 측과 뭐 소비자, 이 환자 측에서 쓸데없는 이 비급여 부분을 과잉 진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보면 이 실손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보험료 비급여 청구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겠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부분, 즉
건강보험까지도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손보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환자 부분 입장에서는 병원을 무조건 자주 가는 거예요. 일일 한도가 30만 원이니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까지 해치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이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부분을 좀 막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일단은 20%까지 올렸지만은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어쩌면 30%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까지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와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으로 혜택도 받지만 안 되는 것은 또 실손보험으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본 중산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는데 이렇게 한두 명의 환자와 병원, 또 점점 늘어나는 모럴 해저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부담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전에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네. 얘기들을 하면서 설계사들이 좀 유혹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9월부터 이제 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는 게 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실손보험은 이 뭐 한 달 상간으로 파악하지 마시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이 중복 보장 부분을 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10개, 100개 들었다고 해서 뭐 나는 치료비가 3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30만 원, 저기서도 30만 원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추가 가입하시지 않아도 좋고요. 일단 실손보험의 가장 핵심은 어릴 때 그리고 건강할 때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좋냐면요. 보통의 실손보험은 이 갱신형입니다. 1년마다. 그래서 최초의 낮은 가액으로 가입한 것서부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요. 실손보험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무려 3천만 명이 가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좀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아프게 시작하면 즉 당뇨병이라든가 고질병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되면 가입이 거의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본인이 좀 건강했을 때 그리고 실손보험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쯤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복 보장 안 된다 등등 많은 팁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이 적지 않은 부분에 이제 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비급여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해외 발생한 부분에서는 역시 안 되는 거고. 또 노화로 인한 탈모라든가 특히 이제 치질인데 이제 치질은 본인 분담금의 한해 보상이라는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간병비도 역시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제 실손 의료보험을 통해서 부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많이 싸움이 났던 부분이 이제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보통 병원비에는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건 왜 따로 청구되느냐? 이건 비급여 부분인데 논란이 있었지만은 구급차에 관련한 비용도 이제 실손 의료보험을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뭐 보험사별로 이 실손 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요 신뢰도 높은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손 보험만큼 거의 똑같은 보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회사드나 저 회사드나 보장은 굉장히 똑같은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 1년마다 갱신할 때 이 인상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튼실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인상폭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실손보험료가 이 회사는 얼마나 인상됐는가를 파악하시고 적게 해마다 인상됐던 곳에 상품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좀 똑똑한 보험 가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실손보험 들 때 꼼꼼히 챙겨볼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경기 불황 때문일까요? 향수나 화장품을 덜어서 파는 이른바 소분이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행법상의 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손재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소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병째로 사기 부담스러운 명품 향수나 화장품 등의 제품을 몇천, 몇만 원어치씩 덜어서 사고 파는 걸 소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품이 21만 원인 75ml짜리 향수를 병째로 사기 부담스러운 경우 이 향수 정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2만 원을 주고 이렇게 10ml만 사는 건데요. 대부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외에도 커피 원두, 단백질 보충제, 강아지 사료 등도 인기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개인이 파는 소분 상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유통기한이나 성분,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입니다. 소분을 하다가 적발되면 화장품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이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었죠. 경계태세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진돗개를 언급했는데 좀 다른 진돗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청와대 들어올 때 삼성동 주민들이 선물해줬던 진돗개 희망이와 새로미가 지난주에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네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5마리 강아지들의 이름을 지어달라,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달라라는 글을 올린 거죠. 예, 그 댓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새롭게 나오는데요. 약간 그러면서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다. 뭐 이런 시 얘기도 있고. 네, 네티즌들이 장명한 댓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많이 인기 있었던 거 진돗개 1, 진돗개 2, 진돗개 3, 데프콘 2, 워치콘 2. 이건 뭐 군대에서 예, 그렇죠. 군사적인 의미죠. 최근에 이제 북한 목함지뢰 때문에 우리가 데프콘 뭐 2까지 갔다 이래 되니까 워치콘이죠. 뭐 이러니까 군사 용어를 써서 한 것도 있고. 뭐 건공감리 태극도 있고 통일이 대박이 행복이 뭐 등등도 있고 뭐 저건 좀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부정적인 것도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뭐 이런 게 저는 되겠습니다. 저 세 번째가 딱 와닿는데요. 이게 저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통일 대박, 행복, 국민 행복.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이거 아닌데 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5개를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개 이름들을 지었는데 창조가 하나 빠진 거 같네요. 네? 창조. 아 그렇죠. 창조와 경제가 빠졌네요. 빠졌네. 두 마리 더 넣어야 돼. 아유, 창조, 새끼를 7마리 낳았습니다. 더 났으면 예, 이름이 딱 맞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 장명에 대한 의견들이 꼭 그런데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페이스북을 하신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휴가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국민들과 소통을 갖다 강조하는 건 좋지만 마침 또 한 달 만에 이 굉장히 중대 시국을 지나가지고 강아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어쨌든 뭐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불통 논란에서 엄격하다. 그다음에 좀 곁을 잘 안 내준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곁을 안 내주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인데 국민들한테는 곁을 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 참모들도 굉장히 애를 먹는 게 이른바 PI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과 유경수 여사의 모습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많이 보여줬다면 좀 자유로운 뭐 또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아주 좋다.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도 좀 강아지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힐링도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소소한 일상들을 이렇게 좀 보여줌으로써 또 국민들과 소통한 장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너무 이렇게 국민에게 아까 말씀드린 곁을 안 내주는 너무 딱 엄격한 또 자기 철저하게 뭐 자기 절제적인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피로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뭐 이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제 강아지 태어난 그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대통령의 그냥 편안한 일상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저녁 식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사실 조금 뭐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야, 한 달 만에 갑자기 페이스북 열어가지고 개 이름 하는 게 좀 어색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일각의 비판들이 사실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사진들의 공개들을 아주 큰 이벤트, 예를 들면 휴가 때 보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실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야, 너무 자기적이다. 연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자주자주 그 보안이 허락하는 한 경호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좀 대통령의 어떤 그 일상생활 얘기들을 좀 글을 써서 올려주시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가 왜 박 대통령이 보면 약간 차가운 이미지가 늘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온도가 있구나. 이분하고도 우리가 요새는 또 개를 대상으로 한 TV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이분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한쪽에서 네티즌들이 뭐 개보다는 국민을 조금 더 위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온도의 채널을 열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SNS에 이런 사소한 일상이 보여주는 게 결국 온도의 문제인데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참 크지 않나 싶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뭐 김무성 대표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도 하고 있고 19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다 이 SNS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 8개월 앞두고 이 SNS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 정치인 페이스북 5개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면 잘 관리할 생각 아니면 아예 시작도 네. 하지 말라. 망가지길 두려워 말라. 1, 2번이 가장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읽어봤더니. 저게 지금 요즘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예비 출마자들은 다 지금 SNS에 열을 그렇죠. 올립니다. 열을 올리는데 최근 미국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가 생각 안 납니다만 재밌는 통계를 내는 게 SNS 친구 1000명이 오프라인에서의 친구 1명과 등가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SNS 소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대면 소주를 한 잔 나누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뭐 트윗 이런 거 보면 좋아요라는 것도 사실 좀 의무적으로 누르게 돼 있는 친구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게 과연 진정한 소통인가 이건데 어쨌든 뭐 SNS는 뭐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그거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사실 또 식상한 면도 좀 있죠. 식상한 면도 좀 있고 또 뭐 그냥 자기 일상 그러니까 쌍방의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뭐 김무성 나와 있지만 거기 댓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답글을 주느냐?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저기 쌍방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뭐 이호성 교수님이 저한테 그 글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인데 정치인이 유명해질수록 저기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렇죠. 쌍방향은 아니더라. 그런 면에서 아까 그러니까 처음 말했듯이 잘 관리할 요금은 어떨까요? 그런데 두 번째 아까 그 망가지길 두려워 말라. 이거 조금 사실은 SNS 하다가 망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망가지길 두려워 말라. 이거 실제로 따라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SNS 하다 잘못돼 망가진 사람들은요, 망언, 말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도가 거를 넘었을 말씀드린 때. 거고, 여기서 5개명에 나나 망가지지 두려워 말라는 건요, 아주 인간적으로 소탈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먹다가 뭐 흘리는 모습이라든지, 왜 우리가 정치인들 특히 이제 대선 주자급 지도자들을 볼 때는 뭔가 우리 국민들과 좀 괴리돼 있는 그런 모습들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들, 그런 사진 찍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올려라. 그러니까 뭐 실수한 모습들, 밥 먹다가 뭐 흘리는 모습들, 그런 거 찍으면 어떠냐,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도 예. 소탈하게 다가가라,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에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거지 보도자료 배포식의 굉장히 일방향적인 소통은 옛날 사이트나 뭐 블로그 정도에 머무는 거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SNS의 핵심 장점 하나는요, 짧은 속도에서 캐릭터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김무성 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격과 캐릭터에 정반대되는 것들을 몇 마디의 말로 치면서 대중에게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SNS에다가 보도자료 올린다든가 구구절절히 그러니까요. 200자, 300자 쓰는 건 전혀 효과 없습니다. 예. 몇 줄에 한마디. 옛날 뭐 그 CF 찍은 김무성 대표가 바바리 입고 나온 그런 모습 한 커트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역전을 펼치는 그런 거니까 아마 선거 때 더 많은 것들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겁니다. 네. 예, 한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에 그 중국에 가죠. 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같이 갑니다. 특히 박 대통령과 함께 그 천안문 성로에 올라서 열병식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일본 정부는 좀 말리고 일본 그 네티즌들도 좀 반 총장을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런 반응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전성절이지만 예. 일본은 뭡니까? 패전일이죠. 패전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사실 지금 아베가 정치적인 세력 관계에서는 압도적 다수인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일본에서 12만 명 이상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그렇죠. 이른바 군부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일본 여행 가보면 뭐 거구단체나 이렇게 막 까만 차 타고 그냥 시위 이렇게 방송하고 다니는 건 봤지만
그 일본 의회를 점령하지 해서 10만 명 모이는 건 처음 봤는데 이래저래 일본이 지금 또 전 세계의 뉴스가 이제 전성절 70주년 베이징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적 역관계에서 아베가 뭐 여전히 3년 이상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치는 거 아니냐. 특히 뭐 반기문 총장 가는 거야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유엔이라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활성화된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세계 평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엔의 설립 취지가 사무총장으로서 반파시스트 전쟁에 승리한 뭐 전승기념일을 가는 것은 당연한데 일본으로서는 속이 좀 불편하죠, 사실은. 네, 방금 저희가 하단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보여드렸습니다. 유엔 분담금 내지 않겠다. 반기문 총장 정말 뼛속까지 한국인이구나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옹호하고 일본에서는 비난하고 반기문 총장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Learn the lessons and how these lessons could be applied in the future. 반 총장이 역사나 교훈 등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용어까지 많이 사용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전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약간의 차기 대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방 총장의 모든 행동 한동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차기 대권으로 본인이 정말 나는 진짜 안 한다니까요. 이 얘기하기 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 안 하셨죠? 그런 얘기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만 했지. 빼달라고만 했지.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 총장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근데 이 전승설 행사 같은 경우는요. 그 유엔 사무총장 직위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순수하게 국내적인 행사가 아니라 유엔적인 행사거든요. 아까 그 박상훈 소장은 지적하셨지만 유엔의 탄생이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승전국의 어떤 행사들의 총장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번 해가 그래서 유엔 그 창립 70주년이죠. 어차피 45년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유엔 사무총장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권 주자로 연결시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는데 근데 하나 대통령도 가시잖아요. 방 총장도 가시잖아요. 그럼 혹시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어떤 국내에서 아주 약간의 그런 관측은 생길 수 있겠죠. 반 총장께서 뭐 대권 생각이 있든 없든 그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이제 다음 대선을 노렸을 때 어떤 자리가 대통령 후보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장 좋겠냐. 유엔 사무총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참패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만 그림으로 나간다면 차기를 염두에 둔다면 저것만큼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반기문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뭐 어쨌든 2년 6개월 동안 내리 다음 대선에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기문은 상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행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엔 총장으로서 이 사무총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도 이제 한 가지 좀 통쾌한 건 있죠. 어쨌든 그 입장에서 일본에서 걸고 넘어진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형평성이란 더 큰 주제로 일본의 이야기를 이제 일축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한 이야기긴 하지만 한국인으로서는 대단히 좀 통쾌한 면이 있었죠.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 지난 주말 대선에서 자신의 져서 누가 지도자인가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곰팡이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 손 전 대표가 곰팡이 언급한 것 자체가 정계 복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다. 지난 5월 31일 이계호 의원 장모상 빈소에서 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욕심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데 산생활하면서 닦아내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저 얘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해석을 한 건데 저도 박영선 의원이 아주 예리하게 해석을 했다. 정말 정치 생각이 없으면 곰팡이처럼 정치 생각이 나올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닦아낸다는 의미는 스님이 수행하듯이 닦아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수행하듯이 닦아낼 정도로 정치에 대한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뒤집어 보면 정말 여기가 싫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강수진 앵커께서 난 정말 이제 방송할 만큼 해서 안 할래.
시골에서 농사지으러 가려면 방송 생각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계속 스튜디오 이 자리가 생각난다 이러면 그 욕심이 미련이 있는 거죠, 미련이 있는 그러면? 것이기 때문에 뭐 복귀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정치 평론가로서도 대단한 예리한 안목을 지니고 있구나. 저도 뭐 박영선 의원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박 의원은 5대5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보기에는. 근데 5대5라는 게 좀 이쪽으로 당신이 보기에는 이쪽으로 복귀 들어오실 쪽으로. 쪽으로 기운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저 의미심장한 게 5대5인지 7대3인지 모르겠지만 박영선 의원이 아마 손학규 대표가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저기 안철수 의원도 갔었죠. 그렇다고 그렇죠. 본다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반노 아닙니까? 친노가 아닙니다. 지금 신당 만들었는데 지금 구심력이 없잖아요. 원심력은 강한데 구심력이 안 생기고 네, 있는데 그렇죠. 구심력이라는 것은 지도자 아닙니까? 누구 한 명이 딱 오면 이 힘이 딱 모이는데 그거를 지금 전남 광진에 있는 손학규 대표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천정배 신당 이거는 너무 호남 신당화 될 것 같고 그러면 호남과 중도를 아우르는 새로운 신당의 구심력은 누구이겠느냐. 찾고 찾아봐도 지금 도닦고 계시는 손학규 대표인데 손학규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차고 곰팡이처럼 서물서물 정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빨리 나오시죠. 뭐 이런 박영선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그 좀 욕심도 좀 드러낸 측면이 아닌가. 근데 진짜 그 손학규 전 상임고문 입장에서 정말 반반이라면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네. 좀 그런 쪽으로 마음적으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아예 없는 마음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뭔가 여유를 남기셨기 때문에 그 여운을 이번에 그 박영선 의원이 그걸 딱 잡아챈 거거든요. 알아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조금만 더 건드려준다면 당연히 그 처음에 작은 불씨가 나중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뭐 야권에서도 뭐 개파 싸움이다 뭐다 굉장히 많지만 총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만약에 총선에서 야권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그때 이후에 누가 가장 부각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채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손학규 고문의 정계 복귀를 촉구했지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이 박영선 의원 각을 세웠습니다. 책 내용에도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른바 요즘에 말하는 디스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뭐 세월호 동조에서 단식한 것도 문제 있다. 지도자로서는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비대위원장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세월호 국면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 친노가 너무 흔들었죠. 협상하고 있는데 예. 전 대통령 후보가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몰려나온 것도 일단 친노에 의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네, 몰려왔다는 그런 모양새였죠.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겠죠. 좋을 수가 없는데 문재인 대표 대표당이 되고 나니까 보궐선거 참패했는데 오히려 박영선 의원 때보다 더 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라 못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노 패권에 대해서 당해본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강진에 계시는 손학규, 두 번째 박영선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안철수 의원 세 사람 다 이른바 친노 패권의 먹잇감이 된 뼈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똑같이 당하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기 그 자리에 안철수 전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초청됐는데 또 역시 미묘한 얘기를, 그러니까 또 메르켈 총리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미묘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달됐는데 일부 사람들만 알았죠.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큰일 납니까? 큰일 납니다. 메르켈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90% 정도 확실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국민들이 답답해하면서 모호하다고 많이 비난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과적인 사람들은 비슷한 경로를 겪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홍영표 의원이 2013년 10월에 대선 비망록을 펴냈을 때 이미 한번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입만 한마디 더 열면 큰일 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이죠.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그 당시 이제 지금 현 의원의 어떤 단일화 과정이 있어서 과연 누가 이 단일화 실패의 책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홍영표 의원 얘기는 후보직을 양보하면 민주당 입당하겠다 발언한 적이 없다가 저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었어요. 즉 안철수 의원으로 단일화돼도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결국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는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의 최측근 홍영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으로. 근데 이번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근 1년이 지나서 안철수 의원은 다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입당 얘기를 더 했어.
그러나 내가 한마디 하면 더 큰일 난다. 이 얘기는 뭔가 양 진영 측에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을 입당해가지고 뭔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왜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저 책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저 얘기를 토크콘에서 탁 꺼내고 나왔는가.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반노의 어떤 중심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약간의 의지를 내비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한번 관측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되고 입당을 했다. 그러면 그건 사기 논란이 휘말리겠죠.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또 중도적인 정당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대선 후보직을 주면 내가 민주당 입당하겠다. 그러면 지난번 대선 우리가 복귀해 보면 거의 그 법적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까지 단일화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중도를 있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후보가 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입당을 한다. 그래 됐을 경우에 그 역풍이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으로서 그 당시 고민이 많았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 안철수 의원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이 국민 사기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객관적 사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 후보가 되고 입당했다. 그러면 대선이 더 힘들어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육성, 이른바 근원 목소리라는 게 공개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예. 이번엔 보이스피싱 전화에 현명하게 대응한 분들 목소리, 그분 목소리가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형부터 시작해서 호통을 치는 형, 또 보이스피싱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드러났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서 네. 박병호 수사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리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좋은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신 차리시고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람들 그만 괴롭히시고 그냥 빨리 좋은 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대표번호로 해서 이은미 수사관님을 찾으면 될까요? 네네, 그러세요. 네. 혹시 본인께서 뭐 최근 1년 사이에 신분증이나 이런 면허증을 분실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어디 고등검찰청인데요? 부산 고등검찰청입니다. 부산 고등검찰청? 네네네. 아니, 그 당신 이름이 뭔데, 이름? 이동철입니다. 고등검찰청 어디에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이에요? 저희 검찰청으로 한번 오셔서 조사를 받으시고요. 전화로 오라 하지 말고 그 소환장을 보내요. 네, 훈계를 하기도 하고 조목조목 따지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끊을 거예요. 바로 말을 섞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 브리핑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검찰청, 법원, 경찰 절대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신분증이 없어졌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을 보내라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니까요. 속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끊을 거예요. 끝까지 다 듣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이게 일종의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네. 보도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저도 한 3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예. 가장 간이 많았을 때가 이제 검찰청 그때 사기했을 때 저는 이제 풀 시나리오를 제가 다 듣고 예. 심지어는 적기까지 했거든요. 녹음하고? 예, 녹음은 안 했고 예. 그 리포트를 적고 그 이름이랑 적어서 이런 패턴이다 해서 한 2년 전인가요? 2번 정도 또 방송에 소개까지 했거든요. 저는 아주 풀 다 듣는 그런 네, 유형입니다. 전문가답게. 저는 좀 버럭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근원 목소리 지금 금감원하고 이쪽에서 대응한 그 노하우가 중국으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 측이 요청을 했다는데요. 보이스피싱 적발도 이제 중국과 좀 공조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공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핵심이 결국 대포통장 잡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계좌가 있어서 그 통장에서 빼야 되고 ATM기에서 돈을 인출해야 되니까 이 최종 부분을 지금 틀어막으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공조수사 또 대포통장과 ATM기에 인출하는 부분을 좀 막으면서 최종 피해액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시면은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네, 세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전수영 연예 전문 리포터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굉장히 상큼하시네요, 오늘. 자, 키워드로 풀어오른 연예 한 이슈 첫 번째 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15 영화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테랑 암살에 이어서 드디어 쌍천만 달성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2003년 실미도를 시작으로 이제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한 13개 정도의 영화가 1000만 관객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암살과 사이좋게 베테랑이 쌍천만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 8월 29일 날 베테랑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 1000만 관객을 갖다 동원한 영화 뭐 13개라고 하지만 네. 이번에 그 베테랑이 세운 기록들이 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데 제가 한 기록을 114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14. 아, 예. 네. 먼저 1. 네, 1은 2015년 개봉작 중 박스오피스 1위를 가장 길게 24일간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 1은 또 예. 예매율을 4주간 연속으로 가장 1위를 오랫동안 했고요. 4는 우리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중에 4위를 기록했습니다. 25일간의 기록을 마쳤는데요. 또 사이좋게 암살과 함께 25일의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베테랑, 암살 둘 다 1000만 관객 넘으면서 쌍천만 시대 이끌었다 얘기 나오는데 궁금한 거는 암살보다 베테랑이 수익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작비 때문인가요? 제작비 때문입니다. 초기 투입 비용이 턱도 없이 베테랑이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봐서도 수익만 보면은 이 베테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뭐 구조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이라는 게 저게 표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2,000원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이런저런 할인 받고 나면은 한 8,000원대를 평균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들었다 그러면 800억 선, 뭐 900억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저 표에서 보시면 제작비하고 총 제작비를 빼 나가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 800억 매출 나왔다고 하면은 저 중에서 한 60%에서 70%는 극장하고 배급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800억 잡고 한 70억, 그러니까 87에 56, 560억은 떼가고 나머지 나는 돈에서 이제 제작비에게 돌아가니까 이미 한 200억 이상 남았는데 제작비가 한 85억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미 베테랑 경우도 한 120억 정도 아마 곧 1차 정산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극장 수익에서 정산 친 거고 이제 DVD 해외 가고요. 판매. 예, 해외 시작 판권 판매권이죠. 가고요. 이제 2차 정산, 예. 3차 정산까지 들어오거든요. 현재까지 수준으로만 봐도 글쎄요, 초대박이 아닌가. 앞으로 몇만까지 더 올지 모르겠죠. 아니, 어쨌건 그 암살보다 실속은 훨씬 더 베테랑이 그럼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베테랑 근데 최고의 배우, 뭐 저기 그 재벌 3세 역을 갖다가 좀 그 멋지게 맛깔나게. 멋지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유아인 씨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네. 흥행 요정은 정작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요정이라고 흥행의 요정은 합니다만. 바로 오달수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오달수 요정을 좀 알아보긴 하지만요. 왜냐면 요정이라고 할 정도로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아하. 이제 오달수 씨가 나온 영화는 무조건 흥행한다 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바가 있는데요. 뭐 괴물도 그렇고요. 많은 또 암살에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온 이 영화들이 전부 다 1000만 넘은 영화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괴물 모두 다 출연한 영화죠. 그러면 이제 괴물 7천만 배우군요. 7천만 배우.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14년에 국제시장을 출연하시면서 그때 1억 관객을 돌파한 바가 있고요. 아, 이미 1억을 넘었군요. 네, 이제 괴물에서는 괴물 목소리 더빙을 목소리 했었죠, 하셨거든요. 그땐.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뭐 돼지 목소리나 뭐 동물 목소리로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감정이 섞이지가 않아서 엉엉 울면서 더빙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 서글픈 죽어가는 괴물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테랑 지금 중국 개봉도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판권에 대한 얘기와 이 중국 흥행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이승환 감독 입이 정말 예, 그 뭐 살짝 제가 왜 이렇게 그 감독들이 성공했나 봤더니 부인들이 제작사 다 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동원 감독, 암살 네. 최동원 감독 부인이 케이퍼 필름이라고 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거기 안수현 대표고 유승환 감독의 부인은 이제 외유내강의 강혜정 대표. 강혜정 근데 대표. 감독 입장에서는 제작사가 대표가 자기 부인이다. 이러면은 없던 이 예술혼도 엄청 발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인이 이 돈 부분과 이런 거에서 많이 융통성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인의 힘도 이 쌍천만의 하나의 이 탄력을 주지 않았나 이 제작사 대표라는 그것도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저기 뭐 부인이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돈 좀 절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스타일이 감독 스타일이 일단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 있게 가는 거기 때문에 부인들이 아주 적극 이 외주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풀어보는 연애 핫 이슈 두 번째 이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성형설에 대처하는 연예인들의 자세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유승옥 씨의 사건이 조금 유명해지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제 사실 유승옥 씨가 한 다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헬스라는 도중에 이 겨드랑이 부분에 블랙 타는 모습이 약간 이제 가슴 성형 수술의 흔적 같다라고 이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유승옥 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게 약간 거짓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예전에 그런 좋은 이미지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좀 난처해졌기 때문에 MRI 사진이나 그리고 진단서를 공개를 하면서 좀 그 부분을 논란을 좀 엑스레이와 CCTV 촬영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진단서까지 공개해서 이제 그걸 해명하고 그런 모양인데요. 네. 유승호 씨 그런데 정작 전에 허벅지 수술은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털어놓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힌 유승호 씨의 성형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모든 시술을 동원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나서 지방흡입까지 했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어떻던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었다고? 네, 뒤에 셀룰라이트도 뭉치고 근육도 뒤틀리고 해가지고. 네, 연예인들 일단 성형 논란 계속해서 불거지는데 대처하는 방식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로 극하게 갈리는데요. 아니다, 난 절대 안 했다라는 부분이 하는 분들도 있고요. 쿨하게, 어때? 나 했어, 사실. 이렇게 밝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유행하는 댓글 중에 했네, 했어.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한, 댓글들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정말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좀 더 쿨하게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호감도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성형이 이제는 제가 보기에 웬만한 것들은 네티즌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술했다라는 표현으로 커버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술이라는 표현이 또 신조어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네, 이해가 되는 부분, 안 밝히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 예뻐진 거를 친구들 사이에도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해도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예계 한 이슈 두 가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1차 산업인 농업이 정보통신기술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와 결합돼서 6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우리 쌀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을 판매할 때 농부의 따뜻한 마음까지 담을 수 있다면 어떨까? 시골에서 벼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위해 디자이너 딸은 아빠가 보내준 쌀이라는 창농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소비자의 체질과 필요에 맞게 쌀이나 잡곡을 혼합해 보내주고 마치 아버지가 도시의 자녀에게 정성 어린 쌀을 보내듯 편지글로 정겨움을 함께 전달합니다. 이번 에이팜쇼 창농 귀농박람회 부대 행사로 열린 창농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입니다. 현미와 쌀을 혼합하면 날씬해지게 먹을 거야, 이렇게 아빠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듯이 그런 말투로 이렇게 되게 쌀의 효능 같은 것들을 좀 쉽고 친근하게 느끼게끔. 또 요즘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 쌀을 1kg 단위로 페트병에 포장하거나 한 끼 단위로 포장한다는 발상 등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이나 기술, 판로, 컨설팅 등과 같이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젊은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농업의 6차 산업으로의 길에 다양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